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갭 상승이 나온 뒤 제법 추가 상승이 나오려는 듯 했는데 반등의 실패 후 종가 저가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해외 시장 또한 목요일 새벽에 마감한 나스닥이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유럽 증시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유럽 증시 또한 고가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처박혔고 미국은 나스닥만 연일 강세를 보였을 뿐 전체 시장은 꽤나 약하였습니다. 마치 오마카세를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 횟감이 덜 숙성되어 기다려달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전략적으로 인내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선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파생 시장을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이한 상태에서 갭 상승이 나왔는데 의외로 갭 상승 폭은 작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동향이 선도하는 시장, 그게 나스닥이 됐든 이머징이 됐든 이머징이 아니지만 그거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추세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따로 국밥장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수요일 우리 증시가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언더슈팅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해외 시장이 웬만큼 눌리지 않는 이상 반등은 자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5월 9일과 5월 10일 오전장에 발행된 대량의 콜옵션 매도 미결제 약정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갭 상승으로 극복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전 9시 50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점진적 상승해서 329선까지는 올랐는데 그래도 콜옵션 환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추가 상승에 실패하고 기간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기간 조정에 들어갔더라도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시장이 오를 때 선물 미결이 좀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시가선까지 내려오니까 증가했던 미결은 다 도루묵이 됐죠. 그리고 장 막판 30분 동안 언더슈팅이 날 때 그때 선물 미결은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된 이래로 오늘 가장 낮은 수준이 그러니까 31만 5천 계약이 미결제 약정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즉 이번 물은 장사 안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적극적인 상승이 없었고 내려가는 것도 적극적인 하락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막판에 하락이 나온 것은 풋옵션을 보면 8배 이상 나왔는데 무슨 적극적인 하락이 아니냐, 이 정도면 꽤 큰 하락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어제 영상에 대한 댓글 중 이 델타원이 지나치게 파생 위주로 시장을 해석하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바텀업 플레이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잘 모릅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역량도 없고요. 만약에 인덱스 종목이 아니라 개별 종목, 소형주 이런 것들을 하면 파생 같은 거 몰라도 되죠. 하지만 중대형주를 매매한데 그것도 코스피 200의 인덱스 종목을 매매한다. 그러면 파생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식을 트레이딩하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대웅증권 설정하고 옵션 매도를 통해서 부가 수익을 낸다든지 또는 선물로 해지를 해서 알파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 파생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증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파생 시장을 이용해서 주식 포지션을 해지한지를 보면 지금이 주식을 쉬어야 될 때인지 할 때인지 아니면 숏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파생 시장의 분석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파생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거나 분석 능력이 부족해서 파생 시장을 참고하지 않는 것이지 정보의 가치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배터리 아저씨처럼 주식 묻지마 매수 콜 이런 거는 해치고 뭐가 없죠. 그건 논외로 하고요. 자, 다시 옵션 만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제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옵션 만기일 외가격 콜 매수라는 금단위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 미칠 것 같아서 주먹으로 머리를 꽝꽝 두드리고 있다. 아드레날린 폭발로 미쳐버릴 것 같다. 네, 저도 사실 20년 전쯤에 이런 경험 했었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매매 경험이 향후 자산 증가 시 업스케일링이 가능한지 불가능이죠. 두 번째는 그러한 매매, 그러니까 만기일 2회가짜리 0.0 몇 짜리들 이런 옵션들을 매수한 행위가 효과적인 매매는 맞는지?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외가격 풋옵션이 0.01 관뚜껑 닫기 직전까지 들어갔다가 오후장에 3더블, 5더블이 갔어요. 과연 그렇게 심장이 쫄려가면서 포지션을 잡았다가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 잡은 수량을 다 떨고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선물이 329 터치했을 때 그때 차라리 풋 327 매수한 뒤 그걸 오전장 내내 그리고 오후장 내내 홀드하면서 만기 결제 들어가서 10배 수익을 낼 수 있었을지 이런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런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1년같이 늘게 됩니다. 40대 넘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심장마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와 같은 오늘 시장은 오전장에는 상승이 나왔지만 콜옵션 327과 330에 대량의 미결제 약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환매시켜가면서까지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로 돌려버리면서 지수를 더 눌러버렸죠. 그래서 오전장의 상승 분위기에 처음에는 기관들이 1시간 동안 이 풋옵션 327을 평균 단가 0.57이라는 낮은 가격에 무려 5만 계약을 발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의 흐름은 기관들이 풋옵션을 낮은 가격에 뭐 멍청해서 싸게 판 게 아니라 어차피 콜 327이나 330이나 이 콜옵션 쪽으로는 미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들을 환매를 안 하면서 델타 헤지를 하려고 하면 풋 325가 됐든 327을 대량 발행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풋 325는 개장과 함께 휴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규로 발행하는 건 의미가 없었고 풋 327을 싸지만 거기서 때리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쪽으로 봤는데 그러나 제가 수요일날 예상한 게 이번 만기준은 327이든 325든 핀 리스크를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시장이 센티먼트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래 이 기관 투자자들은 327 양광으로 끝내려던 것 같아요. 근데 홍콩 시장이 갭상승 출발한 뒤 쉬지 않고 눌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선물 포지션을 점심 좀 한 11시부터 숏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관들이 다시 이거 하방인가 보다 하면서 콜 327을 매도하면서 그냥 325랑 327 사이 어중간하게 끝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자, 왜냐면 풋 327을 평균 단가 0.58에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돌파를 한 가격대가 0.9예요. 자, 그러면 오후 2시까지의 콜 327 매도 평균 단가는 0.7이었거든요. 그러면 0.7이라는 그 프리미엄을 확보해서 풋 손실을 0.7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이거인데 그러면 급락이 나면 안 되죠. 해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로 그 매도를 했다 보면 아래쪽 그러니까 327로 붙여서 마감시킨 것이 오후장에서는 최상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렸던 것이 위가 닫히고 오후에는 아래쪽 325.28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아까 평균 단가 0.58에서 그 기관들이 0.9 돌파하면서 환매를 했으니까 얘네들이 나중에는 뭐 결제까지 갔으니까 결제가 거의 뭐 2.2포인트 정도에서 됐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손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콜 327을 열심히 찍어내고 0.7에서 다시 발행을 했고 또 325도 미결이 적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325를 크게 깨지 않고 살짝 위에서 어중간하게 끝낸 거예요. 참 이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융공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V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선물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여전히 시장에 점진적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장에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무관심한 것 그리고 변동성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서 각 시장의 흐름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갖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따가 유럽 세션 이야기할 때 추가하겠지만 원자재가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아시아 시장이 좋을 수 있나 싶어요. 여하튼 6월물 옵션 전광판을 보면 콜 클래스의 미결 발행량은 지나치게 적은 반면 풋 클래스의 미결 발행량은 상대적으로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급락하기보다는 점진적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드디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2주 연속 주봉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술적 분석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난 4월 1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기록한 고점을 회복하려면 한 달이 아니라 1년, 심지어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걸 결정짓는 게 5월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5월에 눌림이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쌍봉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눌림을 제대로 안 주고 6월 들어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남은 6월부터 12월까지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등락을 거듭하면서 제자리로 수렴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 누가 살했어요? 향후 500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로 끌어온 것일지도 모르는데 500년? 조선왕조야?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현물이 눌려서 마감한 것을 갭 상승으로 출발시키고 나서도 1% 가까이 달렸어요. 그러면 유럽은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1시간밖에 달리지 못했죠. 게다가 유럽 변동성 선물은 20포인트에서 지지받으면서 지수가 눌릴 때 다시 살아나기도 했어요. 유럽 변동성 선물 5월물도 다음 주가 만기인데, 자, 유럽은 변동성 선물이 0.3포인트 정도만 콘텐고예요. 반면 미국이 변동성 선물은 1.7포인트나 콘텐고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변동성 선물 고평가가 심한데,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처럼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유럽 증시 하락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중국이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컨센서스보다 나쁘게 나왔다라는 게 이게 곧 유럽이 향후 경기와 연동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밀렸다고 하는데요. 물론 장중 흐름은 그러면 시가부터 약했어야죠. 그건 아니었고 시가에는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술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유럽 세션 들어서 구리랑 원자재가 쭈르륵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중 한때 구리가 마이너스 4% 넘는 그런 심각한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지난 4월 이후 시작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랠리가 저는 심화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유럽 증시는 조금씩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이 원자재만 보면 정말이지 세린메이라고 보는데, 미국 증시는 특히 나스닥은 용가리 통뼈 땅을 마신 통뼈로 국을 만드는지 탕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닉 릴리슨 주니어가 닥치고 매수, 나스닥 매수 이렇게 외치면서 머리 위에 생수통 퍼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99년에 이 로그 트레이더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닉 리슨이라는 그 트레이더의 자서전이죠. 일대기를 얘기한 건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니케이 225, 그걸 2만 포인트에 붙이려고 그 매수를 계속 호라는. 네, 자, 시장 좀 더 살펴보면 어제에 이어서 채권 시장은 숏스퀴즈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단기물은 장중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면서 윗꼬리를 만든 반면 장기물 위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번 주 내내 장기물 위주로 과도한 매도가 있었던 것을 되돌린 그런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의 신규 실업 상청 건수가 컨센서스보다 크게 늘어난 26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장기 채권 위주로 튀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럽 세션에서 유로존 채권이 오르면서 미국 국채도 단기물, 장기물 할 거 없이 따라 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해당 지표가 나오니까 잠깐은 오버슈팅을 줬다가 그 오버슈팅 양만큼은 다 되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 시장이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서 채권 변동성 지수는 얼마 오르지 못했습니다. 볼까요? 어떤 게 무브 인덱스냐면 얘인데 그냥 안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정말이지 민스키 모멘트를 향해 가려는 것인지 상품 시장은 정말 심각하게 돌아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이힐드 채권 볼까요? 몇 개지 좀 지표를 좀 보죠. 여기 하이힐드인데, 이거 하이힐드를 제가 지웠네요, 지금 방금. 네, 그냥 껌딱지예요. 계속 수렴 중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하이힐드 말고 그 투텐 스프레드도 그냥 제자리. 그 다음에 이거는 10이어 이탈리아랑 독일 국채 스프레드인데 이것도 그냥 제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용하게 어떻게 변동성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변동성 선물은 심각한 고평가 상태고요. 실질 변동성은 완전히 껌 붙여 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특정 시점이 되면 그 다음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무너질 것 같아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죠. 자, 통화시장에서는 영국이 오늘 2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파운드롱이 급격히 꺾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비달러가 추세로 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롱 포지션이 탄력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쉬어가야 된다라면서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계속 무너지면서 오지달러도 중요한 지지선을 깨버리고 급락이 나왔는데요. 아직은 이 비달러 바스켓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부채한도 관련된 협상, 부채한도 관련된 그런 쟁점들이 에스컬레이션 되면 비달러 선호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주 상황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면 아까 얘기한 구리도 그러지만 은이 마이너스 5%가 빠졌어요. 이 은은 이 캐테고리 오브 프리셔스 메탈스 여기 있지만 인더스트리얼 메탈 또는 베이스 메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의 속성을 더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 이 경기에 민감한 게 구리라고 하지만 구리 못지않게 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락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라고 한다면
저는 증시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배터리 아저씨의 정신 못 차린 주식들도 처음부터 무너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린 증시가 한동안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하튼 구리 가격은 톤당 8,164달러까지 빠졌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볼게요.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죠. 요걸로 볼까요? 요걸 보죠. 아이고, 시티그룹이 아니라 구리가 이 하락한 게 그냥 올해 1월의 수익률을 다 반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하락이에요. 그냥 단지 뭐 어제 구리가 5%가 빠졌다, 이거는 그냥 스탑로스가 다 나온 건데, 즉 원자재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름도 이제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텍사스 기름 기준 뭐 73달러 위에서 계속 상방 트라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추가 상승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루 더 조정을 주고 장중에 뭐 70.63달러까지 급락을 보였는데, 이틀 연속 음봉을 맞은 것에 더해서 이 원자재들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다음 주에도 기름이 70달러 지지 못 받는다? 그러면 또 언더슈팅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음은 또 기름 옵션 만기주예요. 그래서 풋옵션은 한번 큰 시세가 났었고, 콜옵션 또한 주 초의 연속된 반등으로 큰 시세가 난 뒤 이제 수렴 과정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름은 뭐 적당한 선에서 지지받을 것 같아요. 다만 전체 시장 보면 기름 시장도 위보다는 아래쪽이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몇 가지 독특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유럽 세션 초반에 유럽 증시가 상승 시도를 할 때 나스닥 선물은 CTA들이 손절에 의해서 고점 갱신을 이어나간 반면, 러셀이나 다우, S&P 선물은 유럽 증시 하락 전환에 맞추어서 눌림이 시작되더니 미국 본장 개장 전에는 이미 전일 CPI 발표 이후에 상승한 부분, 그리고 새벽 2시 30분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상승한 부분은 모두 돌려준 채 출발한 등 종목별로 극심한 엇갈림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토픽으로 삼는 것은 수요일에 그 GPT-류의 챗봇인 바드를 구글이 발표를 했다고 해서 이제 폭등한 것, 그리고 패거스트, 얘가 이제 뭐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20%대 급락을 한 게 있는데,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보면 죄다 숏커버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 내러티브로 숏커버에 가속도가 붙는 것이지 이게 진짜 상승?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오른 것은 오른 거니까 인정해요. 근데 숏커버가 마무리된다? 글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패거스 또한 갭 다운 이후로 추가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강세는 그냥 나스닥이 연중 신고가 갱신이 나오니까 CTA들이 숏커버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지, 저는 펀더멘탈과는 관계없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디즈니가 마이너스 8% 급락이 나왔어요. 스트리밍 서비스 이익 관련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롱포들이 항복이 나온 것을 보는데, 디즈니 일봉 한번 볼까요? 이거 나중에 보면 재밌는데, 제가 왜 이게 재밌다고 그러냐면 4월부터 이게 분명 의견이 엇갈렸다고 봐요. 롱과 숏이 막 의견이 엇갈리다가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은 높아지는 그런 극심한 수렴이 발산형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사활을 건 승부가 이제 방향성 결정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갭다운으로 롱포들이 항복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나스닥 또한 롱과 숏이 사활을 건 승부가 당장은 지금 숏포들이 항복이 진행 중인 것 같아서 따라가서 뭐 롱을 잡지는 않겠지만 추세로 숏을 쌓지 못하고, 저는 장중에만 숏을 늘렸다가 뭐 손절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변동성은 더욱 극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원데이 변동성은 장 초반부터 줄곧 오르기 시작해서 17.35포인트로 끝났거든요. 원데이 변동성이 요건데, 그냥 시가부터 쭉 출발을 해서 올랐어요. 근데 시가가 어떤 자리였냐면 지수로는 바닥이었어요. 30분 동안 지수가 바닥을 형성하고 점점 반등을 했는데, 보통 반등할 때 변동성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원데이 변동성은 상승했죠. 이건 뭐냐면 닥치고 콜매수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오늘과 내일 상승할 거 보고 콜매수 엄청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지수가 어쨌든 뭐 4월과 5월 보면 4,150포인트 기준점을 중심으로
계속 그냥 제자리입니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응? 시장이 이렇게 껌딱지를 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옵션 매수자들이 자산을 날렸을까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이게 바로 제로데이트 옵션이 피해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6월물 쿼드러플 만기월을 맞이해서 아주 가벼운 상태로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선물은 선물대로 낮은 수준의 미결 작전 기록 중이고, 또 이는 그러니까 누구도 방향성 선물을 안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옵션 시장은 옵션 시장대로 클래스별로 미결 작전 분포가 콜 클래스는 부족하고 풋 클래스는 약간 많은데 전체 마켓 센티먼트는 추가 눌림을 예상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점진적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6월물 양옵션 매도를 잔뜩 들고 있어서 그거를 상당히 줄여놨는데, 시장이 차라리 갭으로 움직이면 대응이 더 쉬워요. 근데 지금은 계속 수렴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추세 매매 계속 좋아했다가 나중에 몇 배나 몇십 배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한 선에서 옵션 매도를 쌓아볼 계획인데요. 단기적인 쏠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과연 이 자리에서 인덱스를 매수했을 때의 얼마의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고 있나 이거죠. 자, 반도체가 선도해서 혹은 2차 전지가 선도해서 시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또 뭐 K-팝이나 뭐 K-드라마 같은 엔터 주식이 마켓캡이 증가를 해서 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까요? 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올라오면 우리 시장은 때려야지 이 올라간다고 오호라 상방이 열렸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외의 또는 외부의 일시적인 재료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하튼 그래도 상단은 제한적이고 하단은 열려있다는 마인드 계속 유지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V코스피 지수가 오늘 연중 신저가는 물론이고 작년의 변동성 저점 수준인 13.94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자 볼게요. 이게 V코스피 지수인가요? 아니네. V코스피가 요거네요. 예. 네, 연중 신저가 찍었고 2022년보다도 낮은 수치고 2021년의 저가 부근인데, 2021년은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때는 지수를 보면 네, 지수가 3200일 오가면서 여기서 횡보할 때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낮았던 수준, 요게 이 변동성 이 저점이에요. 2021년의 저점. 그래서 지금 이거 변동성 저점이라고 해서 뭐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저는 제정신으로는 변동성 매도 못할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스닥 매도 6개 들고 있고요. 오늘 뭐 신규 진입 또 3번 했죠. 근데 사실상 뭐 최고가 수준에서 순조를 했어요. 지금 이 CT들이 힘겨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상승 추세냐? 그게 시작된 자리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타이밍이 문제일 뿐 여전히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변동성 고평가가 해소될 때까지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리면서 장중 신규 매도분은 당일 정산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기름 양매도 포지션은 이번 급락에 따른 손실 모두 벌충하면서 이젠 제법 큰 이익이 났는데, 남은 포지션들은 워낙 짜투리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뭐 기름 시장이 68달러 깨든지 74달러 돌파하기 전에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보면 이 상품 시장에서 분명히 리세션 신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시나 채권 시장이나 뭔가 단단히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은 뭐 퀄리티 집중 현상, 그리고 일부 내러티브, 또 S&P는 S&P대로 제로데이트 옵션 때문에 제자리 매물들이 있고, 채권 시장은 채권 시장대로 지방은행 이슈라든지 뭐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평가 이슈, 이런 것들로 계속 변동성을 죽이고 있는 반면 미국 CDS 스프레드 볼까요? 요건데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주봉 고가예요. 177포인트. 살벌합니다. 얘네들이 진짜 민스키 모멘트를 맛보고 싶은 건지, 여하튼 긴장이 끈을 놓지 않은 채 중요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포지션을 구축을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버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